공부를 하고 민족단체와 자주 어울리는 이런 관계가 되는데요. 역사 공부하게 된 배경도 소설단이 1980년도에 히트를 치면서 우리 민족이라는 게 대단한 민족이구나. 그래서 한단고기에 이어서 좀 깊이 연구를 했는데 거기에 가장 인상적인 글이 바로 다물소설에서 한민족이 남북 통일 정도가 아니라 만주를 아우르고 몽골을 아우르고 중국 평원을 아우르는 그런 아주 놀라운 그림을 보고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이냐,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어떤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차츰 오면서 이제 역사 공부와 후익을 접하고 보니까 우리 우선 거기에는 세계 문명 지도국이라는 타이틀, 문명 지도국이라면 정신 문명 지도국의 정신 내 지주가 무엇이냐는 것을 나름대로 탐구하다 보니까 호익이라는 게 떠올랐고, 그래서 호익을 연구를 하게 됐는데 많은 학자들이 호익을 얘기를 하고 이 호익이 정말 인류 구원의 메시지라고 말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호익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금융 경력을 배경을 해서 그러면 어떻게 호익이라는 게 실천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호익을 통해서 이 한민족이 대통합이 이루어질 거 아니냐, 이런 속에서 호익 속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호익 경제 측면에서 좀 한번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강의장에 다 오세요. 그래서 우연찮게 이런저런 그 자료를 수집하고 모으다 보니까 이제 때가 되었는지 홍익 경제라는 그림이 이제 거의 그려졌다 싶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누고 또 발전적인 방법을 모색하면 좋겠다, 이런 해서 이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들 모셨습니다. 네, 여기에 우선 정치를 무엇 때문에 합니까? 온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도록 정치를 합니다. 그리고 행복정치라는 테마와 함께 역시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결국은 경제적으로도 서로 잘 살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바탕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 테마 속에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보니까 바로 이 꿈같은 얘기, 실업률을 제로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가능하다. 실업률을 제로를 만든다는 것은 왜냐? 우리가 일자리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일자리를 많이 서로 나눔으로써 이 국가가 더욱더 풍요해지고, 이것이 바로 또 이런 홍익정신을 통해서 이 복지를 이루면 우리가 모두 행복한 만족된 국가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그림을 제 나름대로 그려봤습니다. 여기 자료 드린 첫 번째 페이지는 뭐 조금 이따 좀 나오겠습니다. 우연찮게도 제가 행복정치와 홍익이라는 제목을 갖고 1년 전에 제가 여정포럼이라는 곳에서 강의를 했는데 한 달 후에 대선 이슈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 제시를 했더군요. 그래서 이걸 한번 국민 행복이라는 테마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5천만 국민 행복 플랜, 정말 좋은 방향이라고 볼 수 있죠. 목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행복 정치가 주제인데 여기 속에는 경제민주주의와 일자리와 복지 세 가지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경제민주주의를 주창하던 양반하고는 결별했습니다. 일자리, 복지, 이게 지금 과연 잘 되고 있을까? 일자리와 복지는 서로 어떻게 보면 잘 안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더구나 공짜 복지를 가지고 지금 많이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상당한 모순점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어떻게 됐거나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김문수 지사가 갑자기 또 행복을 들고 나와서 국민이 행복한 선진 통일 강국을 만들겠다 이렇게 제시를 했었죠. 근데 우리 국민이 행복하냐? 이거를 좀 한번 짚고 넘어가면 말이에요. 우리 국민이 OECD 국가 중에서요 끝에서 세 번째입니다. 행복에 대한 지수가 아주 이건 낙제점에 해당됩니다. 34개국 중에 32위. 온 국민이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어요. 점수가 10점 만점에 4.2점입니다. 자살률 세계 1위.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국민의 정신이 황폐화했다는 겁니다. 교통사고 1위. 이것도 조급함 속에 쫓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행복이라는 무엇이냐는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가 볼까요? 이게 사전 속의 차전입니다. 삶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껴서 흐뭇함을 체험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대답을 잘 못하잖아요. 불행합니다. 예. 불행하다. 영국의 심리학자 행복지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P라는 건 퍼스널리티, 개성적인 요소와 E라는 건 에모션이라는 것에 5배를 하고 그 다음에 H는 휴먼 릴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관계로 3배를 하는 이런 지수를 통해서 개성이 중요하죠. 인간 삶에서 행복을 구하는 데는 이렇게 인생관과 적응 능력과 유연성이 중요하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생존의 조건이다 이거죠. environment네요. 생존의 조건이 건강, 돈, 인간관계가 행복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5배를 곱했죠. 그 다음에 이상적 그 어떤 형이상학적인 정신적인 요소, 이것이 야망, 자존심, 기대, 유머 이런 것이 믹스되었을 때 인간은 행복을 느끼는 정도가 표현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영국의 경제학자가 또 행복 정치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한번 짚어보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표방한다. 특정인들의 행복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 공감을 하죠.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것과 인간관계, 사회 신뢰 등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 앞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했지만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돈, 건강, 인간관계 이런 생존 조건이 가장 중요하게 비중을 두고 있죠. 아무튼 개인의 총체적인 행복이 사실은 제일 중심에 중요하겠죠. 그러면 무엇이 국민을 행복하게 만듭니까? 여러분들 어떠면은 여러분들의 행복을 느끼겠습니까? 정치적인 대결 속에는 공짜복지를 가지고 열심히 싸웁니다. 서울시에 지난번에 시장이 물러날 때도 그렇고 이 공짜복지가 행복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야당이 전부 공짜복지를 가지고 막 큰 이슈를 내세우니까 여당에서 야 이거 그냥 칠 수 없다. 우리도 공짜복지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복지 경제민주주의 원로를 데려다가 복지 정책을 크게 관할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했죠. 임명진 목사라는 놈이 잘 먹고 배부르면 행복하냐? 우리가 돼지냐? 이 말도 맞단 말이에요. 응?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욕구는 끊임없이 발전합니다. 지난번에 이 표를 잠깐 보여드렸지만 1차적으로 생리적인 욕구, 먹는 것, 춥고 배고픈 것 이것이 들어가면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모든 생각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욕구는 그 단계에 머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먹고 사는 것이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는 좀 더 안전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욕구가 작동하고
그것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엔 사회적으로 서로 어울려서 잘하려고 하는 욕구가 발동한다. 그 정말이면 욕구는 끊임없이 발전 상승한다는 거죠. 인간은 끊임없이 욕구를 추구하다 보니까 욕구의 만족을 모르고 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지금 엄청나게 행복한 삶을 산다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 끊임없는 욕구의 진전 때문에 끊임없는 불만족 속에 산다고 볼 수 있다 이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한국은 정말 1960년대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가난 속에 살던 나라가 갑자기 지금 1912년도 기준으로 24,000불이라는 놀라운 발전을 일으켰고, 구매력으로 보면 이미 3만 불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 여행자들이 누구나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야, 한국같이 잘 사는 나라가 별로 없더라. 여러 가지 주거 환경이나 사회 환경 이런 게 전부 다 세계 최고 수준이더라. 그런데 왜 이렇게 스스로 만족을 못 느낄까요? 이건 바로 상대적인 빈곤 의식 때문에, 엄청 잘 살게 되었는데도 아직도 못 살게 생각하고 불만족스럽게 살고 있는 게 한국인들의 삶이란 말이죠. 말하자면 행복이라는 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질도 중요하지만 정신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데, 바로 행복의 구도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바로 기대 수준이라는 것과 현실의 차이를 가지고 한다 이거죠. 내가 기대 수준을 크게 가지면 어떻게 웬만한 걸 채워도 만족을 못하지만, 기대를 심플하게 가지면 언제든지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들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행복이란 것은 지극히 우리가 심리적인 현상인데, 우리가 그것은 자기 안에서, 행복의 요건은 자기 안에서 자기가 만드는 겁니다. 이거를 어렵게 현실에 불가능하고 달성하기 어려운 조건을 스스로 채택해 가지고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지 않는지 스스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편리하고 좋은 나라에 산다는 사람들이 가장 불행을 많이 느낀다는 것은, 행복에 대한 기준 자체가 내면의 가치가, 행복은 스스로 내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외부의 조건에 맞추다 보니까 이것도 모자르고 저것도 없고 이런저런 불편함을 계속적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다. 행복은 사실 마음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내 마음속에 있나리라. 지금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고통을 느낀다면 지금 지옥에 사는 것이요, 지금 즐거움을 느끼면서 산다면 그거는 지금 바로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기왕 같은 사회 여건인데 우리가 스스로 심리적인 요인도 스스로 극복하면서 이 세상을 즐겁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의 삶의 요령이자 방법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행복을 가져다 주는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돈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돈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며 어떤 가치가 있는가를 근원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돈은 무엇입니까? 돈은 바로 재화와 용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뭐예요? 물건도 자기 마음대로 가질 수 있고 남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힘이 돈이기 때문에 이거 다 가지고 부릴 수 있으면 좋죠.
아무튼 돈이라는 건 행복에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 같습니다. 근데 바로 또 거래를 위한 가치의 척도이자 거래 매개체, 물물 교환으로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돈이라는 측량 수단을 통해서 이렇게 중재를 해서 돈이라는 쓰죠. 삶에 아주 필요하고 중요한, 없으면 정말 살기 어려운 것이죠. 또 하나의 기능, 최근에 많이 어필되고 있는 기능이 바로 경기 조절 기능입니다. 바로 경기가 위축이 되면 요즘 미국같이 통화를 증발, 돈을 막 찍어냅니다. 막 찍어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경기가 너무 과열되면 이렇게 또 통화를 수축해서, 그럼 돈이라는 건 찍어냈다가 줄였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돈의 본질적인 가치는 과연 무엇이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옛날에는 금본위 제도를 채택을 했습니다. 미국이 금 1온스에 35달러라는 가치로 금을 가져오면 그 금을 맞고 1달러를 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금을 가져오면 돈을 줬기 때문에 미국의 은행에는 금이 잔뜩 쌓였습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사실은 유럽을 지원을 많이 했지만 상당 부분은 또 돈 거래가 있습니다. 영국이 우리 전쟁 무기 지금 없는데 사야 되는데 돈 내나? 미국 은행, 영국 은행에 있던 금이 미국으로 건너옵니다. 그래서 무기가 나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금의 가치하고 돈의 가치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돈을 갖고 오면 금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은 가치가 아주 안정적이고 불변입니다. 그런데 1968년 9년도에 갑자기 말해 미국이 금본위 제도를 포기해버립니다. 월남전쟁에서 너무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니까 돈을 딱 일정하게 하는데 쓸 때는 많으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우리 금본위 제도를 포기하겠다 선언하면서 그때 돈을 그냥 근거가 없는 돈을 찍어냅니다. 금이 없는 돈을 찍어냅니다. 그럼 바로 그와 같은 형태가 오늘날의 대부분의 중앙은행에 발권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발권이라는 게 뭐예요? 예를 들면 은행이 자기 압수표를, 돈을 갖고 오면 자기 압수표를 100만원짜리를 발급합니다. 그럼 자기 압수표 100만원짜리가 시중에 돌아다니는 동안에는 이 사람은, 은행은 예금을 100만원을 가지고 자기가 대출도 하고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면 이 돈은 빙빙 돌아다니지만 이자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게 돌아오면 갚아줘야 돼요. 100만원. 갚아야 되는 돈이지만 이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앙은행의 발권돈은 돈을 찍어냈는데 나중에 뭘 달라 그러면 되돌려 줘야 되는 어떤 채무증권입니다. 그런데 이 중앙은행의 발권력은 바로 담보도 없고 이자도 없고 통화가 자꾸 늘어가는 제도, 인플레 때문에 늘어나고 산업 생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갚을 필요가 없어요. 중앙은행의 돈을 그냥 찍어내는 대로 이게 돈이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중앙은행으로서는 엄청난 페이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돈의 베이스에 깔려있는 가치는 무엇이냐? 제로입니다. 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돈의 가치가 지극히 추상적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독특한 권리를 활용해서 미국은 세계의 기축통화라는 어떤 지위를 활용해서
세계에 엄청난 돈을 달러를 찍어내서 공급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이자도 없고 상환할 필요도 없다면 이건 노다지 아닙니까? 사실 중국이 2조 3조의 외국 그 통화 가치의 자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아이고 기분 나쁘다. 미국 나 1조 달러 갚어.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죠.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버버벙 찍어가지고 야 1조 달러 그 국채를 샀단 말이야. 국채 갚으라 그러는데 국채 갚는데 쫙 찍어내고 탁 갚아버리면 달러 받았잖아요. 1조 달러는 몇 개인데 이자 3% 붙여가지고 딱 갚으면 그거 뭐예요? 미국은 찍어내면 그게 바로 그래서 엄청난 그 사실은 발권력의 힘이 경제를 어떻게 보면 앞에도 인플레를 조정한다대 하는 기능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엄청난 이 권력의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프리메이슨 얘기하셨지만 미국의 우리나라는 중앙은행이 사실은 정부가 이익이 생기면 정부가 다 가져갑니다. 근데 미국은요, 그 옛날 은행협회 같은 조직이 중앙은행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은행협회는 개인 사유은행들입니다. 그럼 그 많은 돈의 어드밴티지가 어떻게 하느냐? 정부가 국채를 발행합니다. 그러면 3% 이자를 중앙은행에다가 주면서 통화를 받아옵니다. 그러면 그 이자가 엄청난 돈이 사실은 개인들의 자금 수익 기원이 됩니다. 그게 이제 유대계의 프리메이슨의 힘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무튼 이 미국의 중앙은행의 막강한 바로 발권력이 무에서 부를 창조하는 힘이 됩니다. 미국이 오늘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세계 강국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거에 통화의 파워가 상당한 기여를 한다는 것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통화 국제화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통화 국제화를 하는 것은 사실은 발권국에 이자 없는 채무증서를 해외에다가 뿌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드밴티지가 있습니다. 관리상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요.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세 말하자면 세계 경제가 엄청난 발전을 그나마 지속하고 있어서 산업 경제의 발전에 큰 몫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요, 다른 나라들이 경제 개발해가지고 무역 수지를 흑자를 만들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놀랍게도 이 어려운 판국에 작년에 600억 불의 무역 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 흑자가 났다. 대한민국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판국에 국제적인 그 수지 플러스를 만들었다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부가 그만큼 커졌다는 것이니까. 그런데 사실 옛날에 적자가 좀 났었지만 오늘 부는 났는데, 여러분들 세계 부가 경제 수지 흑자를 위해서 열심히 하기 위해서 열심히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외자를 빌려다가 투자를 유치해서 공장을 짓고 해서 열심히 가동을 해서 수익을 남기어서 플러스를 만들어서 외채도 다시 갚고 그리고 또 다시 일으키면 다시 공장을 짓고, 이게 바로 세계 경제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무역 수지 흑자가 플러스가 안 되고 제로가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남의 거를 빌려다가 공장 지어봐야 수지가 잘 안 맞으니까 경제 발전을 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
지금 몇십 년 동안 계속 산업을 부흥시키고 이 산업이 굉장히 커지고 경제규모가 커져가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냐? 무역수지 흑자라는 국제적인 메커니즘에 있다 이거예요. 근데 플러스가 있는데 마이너스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 국제거래에서 전부는 다 계산하면 제로니까. 플러스가 나는 나라들이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나라, 옛날에는 기술이 높은 선진국이 흑자를 냈지만 오늘날은 기술을 받아가지고 노동력이 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후진국들이 경제성장을 많이 이루어서 지금 경제 수지 플러스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 플러스를 만드니까 산업이 점점 더 발전을 해서 이 더 공장도 다 만들고 더 잘 이게 경제를 키울 수 있죠. 근데 그 플러스에 반대되는 마이너스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바로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이 경제 수지 적자가 3천억 불, 5천억 불, 8천억 불까지 지금 그런 식이거든요. 8천억 불이라는 무역 수지 적자가 세계 골고루 1, 200억씩 이렇게 뿌려지면 우리나라가 200억, 300억 흑자만 나도 정말 산업을 일으키기가 충분합니다. 그럼 미국이 마이너스 되는 덕분에 세계 경제는 사실은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마이너스 이제 안 돼. 딱 잘라버렸어요. 세계 경제는 침체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미국이 마이너스만 계속 일으키고 있는데 걔네들은 외채가 계속 말하자면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 늘어나는데 그럼 미국은 어떡할 거야? 아마 미국이 이렇게 기축통화국이 아니었으면 아마 부도를 맞아도 벌써 맞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세계 경제를 발전을 시키는데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블랙홀 같은 존재지만 한편으로는 경제를 발전시키니까 그 마이너스 되는 걸 만들지 말라 그러면 세계 경제의 가동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도 어렵고 저렇게 해도 어렵고 지난번에 그 푸틴 대통령이 왜 통화를 말해 가치도 없는 통화를 막 찍어내는 거야 그러고 화를 막 냈어요. 그랬더니 아 그럼 우리 양적 완화를 좀 안 하고 좀 덜 하고 이렇게 할게. 그 양적 완화를 안 하니까 미국이 산업이 정체가 되고 유럽이 산업이 정체가 되고 소비가 전부 다 얼어붙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걔 열심히 물건 팔아야 되는데 물건이 안 팔려요. 그래서 사실 이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그 키의 요소가 미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미국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 경제 수지 마이너스가 그 나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부채를 늘리는 일이지만 세계 경제로는 기여를 하고 있어서 이걸 중단시키면 모두 중단이 돼버리는 아주 좀 미스테리어스한 아주 아이러니한 이런 입장이 세계 경제의 하나의 큰 중심에 지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정리하면 결국은 화폐는 요즘은 근원적인 가치가 없고 그냥 그 당시에 사고 파는 하나의 가치의 척도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중앙은행의 발권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를 많이 모으려고 서로 애를 쓰는데 그러면 부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부의 의미를 화폐의 본질 가치가 제로인데 그 허상 위에서 우리가 부라는 숫자를 갖고 이게 희비가 교차하지 않습니까? 이걸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은 정말 분노를 막 하는 집단이 생기고 있는 사람은 더욱더 효율적으로 부를 늘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런데 돈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또 문제죠. 아무튼 뭐 거래가 위축될 거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삶의 과정을 거쳐서 이 세상을 떠날 때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돈을 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공수래 공수거라고 하나도 안 가지고 와서 가는 입장에서 정리를 하고 보면 돈이라는 건 중간에 매개체로 이렇게 작동을 했을 뿐이지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만 남는다 이거죠. 인생에서 돈은 그야말로 뭐랄까 그림자 같은 작동을 배후에서 하다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연기와 같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돈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물질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보는 안목도 있지만 좀 더 우리 삶의 가치가 더욱더 소중한데 보조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삶을 현명하게 사는 방법이 아니냐. 예, 그런 생각. 그래서 또 한 가지 보면 말이죠. 화폐가 느끼는 그 감각이 서로 다르다. 왜 그런가 하면 조를 가진 사람의 1억과 10억을 가진 사람의 1억의 가치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수치화해 볼까 하고 보니까 참 지수라는 걸 가지고 도입을 하면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가정의 부가 이게 1912년도의 자료인데 평균 가정이 재산이 2억 8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 2억 3억 정도 평균 가정이 갖고 있는 걸로 본다면 이 효용 가치라는 걸 한번 해보면 우리가 1억이라는 것을 부의 하나의 기본 단위라고 봤을 때 1억을 지수로 보면 1이라고 하면 10억은 2가 되고 100억은 3이 되고 1000억은 4가 되고 조는 5가 됩니다. 이런 개념에서 보면 바로 조를 가진 사람의 1000억은 느끼고 1억을 가진 사람의 1000억하고 1000만원하고 사실은 같다. 사실은 돈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보면 진짜 개인이 느끼는 가치는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나왔지만 우리가 끊임없는 욕구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상태로 우리의 욕구를 컨트롤하느냐 이런 것도 삶의 행복을 누리는 중요한 테마가 된다 이거죠. 인간은 무엇입니까? 인간을 분석해 보면 세 가지의 기능이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라고 분석을 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육체적인 감각을 중심으로 한 육체적인 존재와 두뇌를 중심으로 한 이성의 존재와 그리고 감성적인 존재. 여러분들 모든 중요한 행동을 할 때는 대인관계적인 행동을 할 때는 이 세 가지가 항상 비교되고 갈등 속에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제가 이 인간의 삼중 존재라고 하는 도널드 웰시의 그 가정을 활용해 가지고 이거를 다시 한번 분석해 보면요. 생존의 욕구는 몸의 감각에 의존해서 생사의 신호로서 고통과 이런 것이 절박하게 오기 때문에 의식주라는 차원이 바로 감각 차원의 만족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이상은 안전의 욕구다 이게. 좀 더 오랜 동안 이와 같은 먹고 사는 것이 지속적으로 잘 보장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이 바로 이건데, 이거는 뭐냐 하면
두뇌 지성적인 지식적인 얘기입니다. 아까 수치에 얘기했죠. 이게 수치가 전부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계산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인정의 욕구와 존중의 욕구와 실현의 욕구가, 그 다음에 사회적인 욕구와 감성적인 욕구가 이렇게 발달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단계의 발전 단계로 볼 때 결국은 가장 인간에서 중요한 어떤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감성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성의 차원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서로를 바라보고 삶을 바라보게 되면, 다시 한번 과도한 부라는 것은 숫자에 불과하다 이거죠. 이 숫자에 불과한 지적인 그 숫자에 불과한 것에 너무 매이다가 보면 사회를 불편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은 바로 지구가 우리의 먹고 남는 양을 풍부하게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한 해 몇만 명이 굶어 죽고 있는 현실은 우리가 인간이 이 삶의 지구의 인간 삶의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불행이 찾아온다 이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하려면 좀 더 넓은 마음에서 우리가 지구를 공유하면서 같이 산다는 개념이 필요하다. 즉 말하자면 우리는 지구에 어느 것도 실제로 가졌다고 말하지만 가진 것이 아니라 사는 동안에 그걸 가졌다고 생각하고 사용하고 그냥 그 자리에 두고 가는 존재로서, 소유가 아니라 하나의 관리자로서, 또 이 지구에 우리 인간들은 모두 공동 관리하는 어떤 의미의 공유자의 의미로 바라본 때 좀 더 감성적인 의미에서 인간을 서로 포용하면서 공존 공생할 수 있는 생각으로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아까 일자리를 통해서 일자리가 복지라는 주장을 저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복지를 공짜로 돈을 주어서 복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함으로써 복지가 된다는 주장인데, 그걸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런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에 마을의 주변에는 농경지가 이렇게 들이 있죠. 바로 이 사람들의 먹거리는 바로 이 주변에 이렇게 농지가 될 겁니다. 그럼 일이라는 건 뭡니까? 일이라는 건 먹고 사는 것을 조달하는 것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생업의 목적은 먹고 사는 것을 조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거를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식량과 기타 서비스, 기타 편의. 그렇잖아요. 뭐 다른 걸로 또 나눌 수 있죠. 그런데 먹는 것은 바로 우리 육신을 이렇게 유지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식량이라는 것을 먼저 중요한 몫으로 놓고 나머지로 분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분리하느냐? 제가 아까 글에서 썼습니다. 인류 문명의 발달 과정과 식량이라는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면요. 옛날에는 수렵 채취를 통해서 먹고 사는 데 급급하고, 그야말로 이 조금 발전하면 이동을 해서 영농을 하는 체제까지는 갔지만 결국은 자급자족이라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이럴 때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 이상은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먹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냥 잘 먹을 수 있으면 그것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4대강의 문명시대가 열렸습니다. 4대강의 문명시대가 열린 것은 무엇이냐? 나일강이
홍수가 지니까 싹 쓸어버렸습니다. 상류에서 아주 기름진 토양이 쫙 평원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전부들 농사 짓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거기에다가 농사를 지으니까 아이 날씨도 따뜻한 기후도 좋으니까 거기에 1년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10%만 인구의 10%만 농사를 지으면 90%가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100% 먹고 살 수 있는 농업 생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북나일강에 있는 사냥하던 무리들이 쫙 가서 그 지역을 전부 점령하고 왕국을 만듭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은 거를 전부 다 갖고 와 창고에다 다 보관합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제 농사 짓는 사람 물론 먹을게 먹고 주고 그 다음에 너 이리 와 넌 궁궐 지어라 너는 강의 수류를 조절하기 위해서 하천 공사를 해라 너는 피라미드를 지어라 90%의 잉여 농산물이 바로 문명, 거성 문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근원이 됐다 이거야. 10만 명에서 10,000명만 일하면 9만 명을 부려서 집도 짓고 도로도 만들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회의 삶의 질을 더 키우는 편익을 키우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90%가 바로 우리의 삶의 편익을 키우는 방향으로 커졌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문명이 자급자족일 때는 그런 것을 생각할 수도 없었다. 있는 동굴에 들어가서 그냥 추위를 피하고 이러면 됐지 문명을 만들 수 없지만 바로 잉여농산물이라는 것이 나머지 사람들을 새로운 일을 시킬 수 있는 재원이 됐다 이거죠. 그래서 바로 이걸 통해서 하나의 문명이라는 게 발생하게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90% 잉여 식량이 90%의 잉여 노동력이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전체적으로는 국가 정체로는 편익이 국부가 증가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명과 국부 바로 대규모 도시를 구축하고 이건 뭡니까? 주택과 도로와 도구, 설비, 서비스 이게 삶의 질을 모두 올리는 것인데 그것이 국가 그 사회 전체로 보면 전체적인 삶의 가치, 부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즉 국부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부가적인 생산물의 총계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바로 일자리라는 걸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일자리란 무엇이냐? 아까 했죠? 식량과 부가적인 편익 바로 식량과 부가적인 편익을 창출하는 것인데 일이라는 건 무엇이냐? 사회 전체적으로 먹는 것 이외에 국부가 증가하는 것이 일이라 이거죠. 그러면 생업이라는 것은 국부를 창출하면서 거기에 배분에 참여하는 시스템이 바로 일이다. 그리고 일자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할 때 일자리 만들려면 사회적인 부담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일자리 만드는 것은 사회적인 부를 늘리는 작업이다 이거죠. 그래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게 되는 것은 바로 공동체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말한다 이거죠.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일하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냐 그러면 나와 가족을 위해서 대부분 일하죠. 다시 한번 아까 얘기드린 대로 하면 우리의 시대는 엄청난 변화를 지금 사실은 겪어왔고 지금 겪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과거는 수렵의 과정을 거쳐 투쟁의 시대를 지내왔지만 현대는 바로 시장 경쟁 시대에 와 있는데요. 이거는 바로 자급자족일 때는 다른 사람하고 그냥 남의 것을 뺏는 거 해봐야 별거 아니지만 이제는 무기를 가지고 옛날에는 이 몇십 년 전만 해도 무기를 가지고 부국강병 남의 나라를 쳐서 빼앗아서 굴복시켜서 부를 편취하는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1945년 해방이 될 때까지 일본의 착취에 사실은 어둠 속에 살았죠. 그런데 지금은 바로 뭡니까? 무역강국 시대입니다. 교역강국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바로 상품과 서비스를 잘해주는 사람이 잘해줘야만 나라가 발전합니다. 삼성전자의 핸드폰이 세계 시장을 누비고 자동차가 좋은 상품으로 인정이 돼서 많이 팔릴 때 우리나라는 부자가 되는 겁니다. 중국 애들이 흑묘백묘라는 등소평의 얘기에 따라서 우리 이렇게 해봐야 인민이 잘 살고 먹기는 틀렸다. 이제 상품 교육으로 가자. 재화와 서비스, 상품과 서비스를 좋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서양 자본을 끌어들이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오늘 최대 경제국으로 지금 올라선다 그럽니다. 그렇게 커지니까 국가의 부가 엄청나게 지금 커졌습니다. 교역 중심 국가가 됐어요. 그런데 북한은 어떻습니까? 통치, 지배 중심의 국가지 경제를 잘 살리는 것보다 자기 권력 안정이 중심이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사는 상태를 그냥 억압적으로 누르고 있는 것을 얼마나 지속하겠냐. 그런데 핵을 가지고 아각거리니까 지금 이 시대는 바로 서로 상품을 좋은 걸 해서 많이 시장에다 팔아야 되는데 마치 장사를 크게 하려고 중국이 시장을 엄청나게 만들어 놓고 상품을 지금 막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앞에서 깡패짓하고 운전해서 깡패짓 하는 게 바로 북한이라 이게요. 장사에 방해하고 있다 이게요. 그럼 북한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을 함부로 지원하면 너 북한 끼고 너 하는데 우리 너희 상품 별로 안 사주면 중국도 스톱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바로 이 상품 서비스 시대라는 시대가 왔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모두 일을 하는데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지만 사실은 상대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지만 회사를 위해서, 고객을 위해서 일합니다. 누구나 회사와 고객이, 회사가 잘 돼야 자기가 월급 많이 받고요.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 고객이 만족해야만 성공합니다. 구멍가게 식당을 하는 사람도 고객이 만족해야 좋은 상품을 만들어 줘야 가게가 잘 되죠. 의사도 좋은 상품으로 서비스해줘야 의사도 잘 되죠. 자동차도 좋은 상품을 만들어야 성공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즉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 시대는 내가 성공하고 싶은데 성공하려면 회사가 성공해야 되고 고객이 만족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이 성공을 하면은 내가 성공하는 겁니다. 남이 만족하고 남이 좋아하고 남이 잘 되면 내가 같이 잘 되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부가가치를 자꾸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남이 성공하더라고 서로 우리 사회 사기꾼들이 많아가지고 남 도와주려다가 갸우뚱갸우뚱 하지만 사회 제도로서 이걸 사기꾼을 막아주고 서로 잘 남이 성공하도록 도와주면 내가 성공한다는 신뢰가 사회적으로 되면 우리가 모두 서로 이 사람 성공하도록 도와주고 저 사람 성공하도록 서로 도와주는 사회를 지금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옛날에 어떤 시대에도 없던 바로 서로 잘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시대. 이게 뭡니까? 바로 홍익사상이라는 말로 말할 수 있다 이겁니다. 누구든지 서로 잘 되도록 도와주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점점 더 부해지고 편해지고 발전되고 다 성공하고 좋아지더라. 여기에는 기본적인 룰이 있어주면 서포트만 되면 이제는 2000년 동안 2000년 전에 당군 할아버지가 그래 실제로 시행해 왔던 그 꿈과 같은 평화시대 홍익세상이 이 땅에 만들어 줄 수 있는 여건이 지금 큰 여건이 조성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남에게 두루 유익하게 하는 삶이 성공하는 삶이 되는 이 시대는 홍익하기에 아주 좋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복정치는 바로 국민 모두가 서로 도와주고 서로 성공하도록 여기저기서 도와주는, 그런데 사회 일편에서는 사실은 이런 일을 알게 모르게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힘을 모으면 이 사회가 이렇게 바로 보다 성숙한 홍익정치와 홍익경제, 홍익복지를 만들어서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무엇입니까? 이런 인간이 이상을 실현하는 또 하나의 장입니다. 남에게 도움을 베풀 수 있는 모든 일이 남의 도움을 베푸는 일이기 때문에 남이 남에게 도움을 베푸는 것 자체가 긍지와 보람이자 행복의 원천이 됩니다. 이 일이 바로 우리의 건강이자 행복의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차출은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의 이 사회 전체의 부를 늘리는 모든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분배하는 참여하는 것이고, 무상복지는 뭡니까? 그냥 돈을 엄청나게 쌓아가지고 있는 사람도 세금 안 내려고 요렇게 저렇게 빠져나가는 사람이 무상복지를 타먹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안 된다. 무상복지는 바로 성장의 에너지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자립돼서 타율로 남에 의존해서 살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삶을 건강하게, 일을 할 때 건강하게 만들 수 있고 자신도 건강해지고 사회도 건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 사실은 빈부의 격차가 많이 심한 것이 이 사회의 문제지만, 사실은 일정한 빈곤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회 순환적인 의미에서 필요하다 이거죠. 이것은 어떤 것이냐? 예를 들면 그 미국의 유명한 그 경영학자, 경영자, 그 잠깐 생각해요. 이 헝그리 정신이라는 게,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들 어렵게 산 사람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서 삶의 모습을 바꾸고 성공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헝그리라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하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거를 하나의 발전의 계기로 삼는다면 바로 잭 웰치의 경영 방법은 유명하죠. 10%를 아래 능률이 없는 사람 10%를 잘라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도 더욱더 열심히 일하는 자극제가 되어서
그리고 많은 저 서구의 복지제도는 바로 퇴출되면 다시 재교육을 통해서 재도전할 수 있는 시간으로, 바로 이렇게 퇴출되어 있는 사람이 다시 한번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절치부심해서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사회적인 순환은 어떻게 보면 전부 다 그냥, 여러분, 항상 더운 나라는 사람이 목적의식도 없고 펴집니다. 그러나 춥고 덥고 한 나라가 더 삶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개발하고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탕 냉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창조적인 복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지금 사실 실업률이, 청년 고용률이 30%대로 추락을 해서 지금 실업이 엄청난 큰 문제죠. 이런데 이 고실업이라는 건 뭘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먹고 살 게 있는데 이제는 일자리를 전부 다 안배해서 모든 사람이 같이 일해서 부를 키우면 될 건데 이게 파이프라인이 막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일을 못하게 지금 사회적인 구조적인 모순에 빠져 있다 이거죠. 이것을 풀어주면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여건은 모두 갖추고 있다. 바로 실업률 0%를 목표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면 된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실천적인 방법을 몇 가지를 해봤습니다. 바로 무상복지 대신에 고용증대 예산을 확장하고, 좀 하자면 먹고 살 권리가 있다, 빵을 달라 이럴 게 아니라 나한테 일자리를 달라고 얘기해야 되는, 일할 권리를 주장해야 되는 것이 이게 복지 사회 기초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업이 고용 확대라든지 이런 거에 조세제도 추진하고 취업 창업 지원 지금 뭐 사회에 많이 하고 있지만 이런 것이 확장시키고, 또 한 가지 우리나라는 선비의 나라입니다. 지적 산업, 기술 산업 이런 쪽을 앞으로 확장을 하면 우리나라는 아주 유망한 분야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가 대학교 진학률이 85%, 83% 세계 최고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동 인력은 모자란데 정말 너무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쪽 실업자가 많습니다. 이거를 수용하려면 바로 이런 지식 산업이 유망하고, 세계는 알다시피 특허 전쟁 중입니다. 이게 굉장히 엄청난 가치가 있고, 또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한국에 대한 미래의 밝은 청사진이 바로 미래 한국의 과학혁명과 행정혁명, 이런 혁명을 그 놀라운 발전을 통해서 세계의 어떤 뭐랄까 이런 부분에 선도를 하게 된다. 그럼 역시 이런 지적 산업은 확장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 요즘 뭐 한국에 K-팝이 뜨고 한류가 많이 하는 분야도 역시 하나의 굉장히 좋은 산업으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면, 그 다음에 공공 부분에 뭘 하라 그러면 일손이 없어서 남아도 오는 게 일손인데 일손 없다고는 식으로 공공에서 많이 얘기합니다. 앞으로 이런 공공 부분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유휴 인력을 활용하는 방법을 써야 되는데, 저는 이거를 임시고용 제도라는 거를 제가 지난번 대선에도 건의사항으로 올렸는데, 슬그머니 요즘 이게 임시고용 제도 파타임이, 외국에 제가 가서 보니까 파타임이 언제든지 아무 부담 없이 누구든지 휴가를 내고 쉬면은 임시직이 와서 그 자리를 메웁니다. 우리는 이런 제도가 뭐 임시로 가서 일하는데 내가 거기서 왜 일해?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자기 일도 하면서 어떤 특정의 일이 생기면 일하는 이와 같은 임시고용 제도를
굉장히 많이 하려고 하면 사회적으로 할 일이 없는 곳을 유동적으로 메꿔가면서 일자리를 늘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알다시피 재능 기업, 재능 기부, 뭐 창업 멘토링, 사실 이런 거 많이 하죠. 나이 많으신 분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젊은이들에게 많이 진학하고, 양육, 요즘 그 친구들을 보면요, 손자 손녀 보느라고 뭐 며칠을 뭐 일주일에 며칠간은 붙잡혀서, 근데 아무튼 뭐 이런 양육하는 데에도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거냐, 또 집단적으로 많이 모여서 경로당이나 뭐 이런 것을 그냥 놀이로만 이렇게 할까 아니라 일정한 좀 수준은 이게 수공이라든지 이런 생산적인 쪽으로 좀 이렇게, 시골에 예를 들면 마을이 있으면 이렇게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뭐 이런 등등의, 아무튼 정부가 할 일은 일자리를 열심히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이 사회에 편익을 늘리는데 모두 기여하도록 적극적으로 발굴할 의무가 국가에 있다. 그런 제도를 통하면 일자리, 취업률 100%, 실업률 0%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따라서 누구든지 좀 시간, 예를 들면 가업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파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인력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을, 누구든지 어디 가서나 도움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정도의 전문 지식을, 자격을 갖고서 그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높은 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그걸 이끌어 나가면 좋겠다. 이 천부경은 우리 이미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지만 뭐 모를 부분을 위해서 제가 조금 좀 왜냐 뒤에 소개할 얘기에 천부경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제가 짧은 시간 소개를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의 고대 경전 중에 가장 위대한 3대 경전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꼽히는 이 천부경은 우리의 우주 생성 과정과 우리의 삶의 본질을 논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 우리나라의 학자가 외국에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혹시 한국의 경전 천부경이라고 아주 대단한 자료가 있다는데 압니까? 그러면 아이고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중한 천부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그리고 해석 방법이 다양하지만 저는 아주 심플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몇 소절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시무시일, 저는 이 해석이 몇 가지 있더만요. 우주의 근원은 하나에서 시작하지만 무시가 시작함이 없다. 시작함이 없는 하나이다. 우주는 시작함도 끝도 없는 무한한 영원한 하나가 있었는데 이것이 석삼극 무진본 세수로 갈라졌는데 천이 첫 번째 하나요, 지가 두 번째 하나요, 인이 세 번째 하나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로 변화를 묘연 만학말래 수많은 걸로 변화를 했지만 용변 쓰임은 다르지만 본질은 변함이 없다. 움직임이 없다. 본심은 우리의 마음은 태양과 같이 밝고, 그래서 밝음을 머문 사람에게는, 머금은 사람에게는 인간 속에 하늘과 땅이 들어있다. 하나로 시작했지만 끝없는 하나로 마친다. 우주의 생성이 바로 하나에서, 빛의 광명의 태양의 존재인 하나에서 시작해서 땅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어서 오늘날의 삶이 만들어졌다.
제가 이 글을 소개한 것은 바로 이 박상천 선생의 홍익에 대한 해석을 좀 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분은 연세가 86이신데 요즘 최근에 책을 13권을 쓰시더니 3개월 만에 또 한 권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연세도 많으신데 뭐 기도 잘하는데 이렇게 하는 근원이 뭐냐 그랬더니 이 양반이 요가를 하다가 나름대로의 명상법을, 독특한 명상법을 개발했습니다. 우리가 조용하게 눈을 감으면 뇌 속에서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 속에 계속 집중해서 들어가니까 생각이 끊어지면서 그 세상을 읽는 지혜의 소리가 끊임없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 양반이 타자를 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글로 써가지고 책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책을 읽으니까 제가 딱 이 홍익경제를 만드는 아이디어 속에 두 가지 중요한 아이디어가 딱 왔기 때문에 여기서 소개를 하려는 겁니다. 일시철학입니다. 바로 우주 만물은 모두 하나에서 시작했다. 근데 하나에서 시작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하나에서 둘이 갈라지는데 땅이 갈라지니까 하늘과 땅이 되고 양과 음이 되고 그래서 무국에서 태극이 되었다. 그 무국에서 태극이 되는 건 과학적으로 우리가 증명이 되죠. 어느 날 우리의 이 살고 있는 물질계가 빅뱅이라는 큰 폭발과 함께 갑자기 물질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 빅뱅의 이전에는 무엇일까요? 물질이 없고 물질이 없으니까 공간도 없습니다. 그 이전에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일시철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천부경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근원에 무한한 하나가 있었다. 이 영원한 하나가. 하나는 무엇이냐? 태양과 같은 빛이다 이거예요. 광명의 존재가 하나 있었다. 그걸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 수 있고 아무튼 근원의 하나가 있어. 본질의 하나, 근원의 하나가 있었는데 이것이 빅뱅으로 방 터지면서 물질계가 새로 생겨나면서 양과 하늘과 땅으로 갈라졌는데 양과 음과 두 개만 갈라져 가지고 뭐합니까? 이 중간에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인을 만들었는데 바로 인은 하늘과 땅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거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강의에서 제가 거기다 소개를 드려서 혹시 들은 분도 있지만 한 번 더 그냥 들어요. 아무튼 이와 같은 그 드라마틱한 인간의 탄생이 생겼다고 보는 것이 우선 천지는 이 물질계가 생긴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아주 믿을 만한. 그런데 인간은 바로 정신과 물질, 이것은 바로 근원의 하나는 하나의 정신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나온 것은 땅은 물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바로 인간은 이것의 조합이다. 정신과 물질의 조합이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개체 인간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스토리 한 가지를 닐 도널드 웰시의 말을 들리면 밝은 빛 하나밖에 없을 때 어느 날 빛의 하나의 요소인 어떤 존재가 하나의 빛 속에만 있으니까 몇억 년, 몇천억 년을 지냈는데 나 빛 속에 있는데 내가 도대체 빛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시비를 걸었대요. 그러네. 우리가 빛인 걸 알기 위해서 어두움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어둠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비친 걸 한번 알아보자. 그렇게 해서 좋아. 그러면 빅뱅을 통해서 우주공간을 만들고, 야, 우리가 그럼 인간으로, 어둠 속에 들어가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 우리 근원의 하나도 빅뱅을 하자. 수억만 갈래로 갈라져서 하나의 개체로 태어난 것이 빛을 갈랐는데, 그것이 육신 속에 들어온 것이 바로 인간이다. 스토리가 아주 그럴듯하죠? 그래서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되는데, 알다시피 물질은 목적 때문에, 특수 목적 때문에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물질은 진화를, 우리 몸은 진화를 하지만 이거는 피조물이고 예속되어 있는 존재이다. 본질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삶에서 이 물질 생각 속에서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이 버글버글 끓어서 우리가 근원의 바탕의 생각, 근원의 마음을 잊어버렸더라 이게요. 그런데 박상선 선생님 생각같이 이렇게 명상을 해서 모든 걸 비우고 나니까 근원의 생각이 드러나더라. 무념무화 속에 빠지고 보니까 근원의 마음이, 이게 하늘 마음이 드러나더라. 그래서 이 정신의 가치라는 것은 바로 궁극의 창조를 만드는 존재인데, 이와 같은 근원의 마음이 드러나니까 오롯 온전한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더라. 그것이 무엇이냐? 우주와 내가 하나인 우화일체이자 도를 통한 도통이자 성통공한 하늘과 통한 천통이자 이 모든 것이 이 안에 있더라. 그래서 인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이 근원의 마음을 깨달아서 이 세상을 평화의 에너지로 확장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구나. 이분이 생각하는 그것이 일시철학입니다. 이만하면 훌륭하지 않습니까? 박수 한번 쳐주시죠. 박상천 선생님. 근데 또 하나가 존재주의, 존재 철학을 제시하셨는데, 우리는 모두 그러니까 근원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서로 잘 살도록 서로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에 홍익이라는, 그게 사람의 물질적인 소유 중독증에 걸려서 돈의 노예가 사는 게 오늘 돈이라는 게 남도 부릴 수도 있고 물건도 마음대로 가져 쓸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다가 세상을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목적도 잃어버리고 쓰러져 가는 게 인간의 삶이다 이거죠. 그래서 물질은 경쟁을 만들지만 정신세계는 공생을 추구한다 이게요. 물질에서 좀 느긋해지고 정신적인 가치 속에 좀 우리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자. 이렇게 전환하고 보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가 모두 하나라는 의식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 때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분이 제안하는 겁니다. 우리 물질은 평생 건강하게 그냥 살 수 있는 삶의 소유의 한도는 제한되어 있다 이거야.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부자가 천억, 몇 조를 가진 사람도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까, 더 많이 벌까 하고 궁리를 하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세상이 더욱더 살기 어려워졌는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또 부자가 그런 일을 개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부도 넓혀주고 세상의 부를 효과적으로 넓히는 방법을 선구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또한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아무튼 이 양반은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한도가 있으니까 그 한도를 정해버리자. 그래서 40대, 50대까지 열심히 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저축을 해서 딱 한도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졸업을 시키자는 겁니다.
생업에서 졸업을 시켜가지고 바로 의무교육을 시키자는 겁니다. 바로 무념무상 무아의 깨달음의 교육을 2년 정도만 시키면 다 만들 수 있대요. 그럼 모든 사람이 하늘 마음을 갖는 사람이 되면 이게 바로 홍익인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봉사정부, 봉사사회 속으로 일을 시키자. 그래서 이분의 생각은 이걸로 만들면 정치가들 전부 다 봉사 인력으로 다 채우자.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이런 사람 봉사 인력으로 다 채우자. 그 다 채우면 다 채우고 나면 돈도 적게 들잖아요. 그리고 뭐가 됩니까? 플라톤이 이상향을 뭐라 그랬습니까? 철인이 다스리는 세상. 바로 그 세상이 이분의 생각으로 만들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꿈꾸는 홍익세상,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세상이 바로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DNA가 이렇게 하늘과 통하는 홍익인간이 되도록 우리 DNA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한문적으로. 바로 개천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인계천통이래요. 인계천통이 뭐냐 그러니까 바로 국가를 열 때 이 나라 사람들이 하늘과 통하도록 하는 국시를 갖고 만들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네 소동문화라는 것이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수련을 시킵니다. 하늘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의선인과 화랑이라든지 국가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수련을 우리 문화 속에 갖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이분이 생각하는 제2의 의무교육. 우리나라에 없던 게 아니라 원래 한인 천재와 한웅 당군 모든 분이 이렇게 하늘을 숭상한 분들이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의 혈통으로 이어가고 있고 바로 지감, 조식, 금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성통공안에 이른다는 그런 3일 신고에도 나오죠. 이 개천을 다시 한번 제가 좀 짧게 좀 해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옛날에 한인이 있었는데 서자 한웅이 천하를 뜻하고 고민을 하면서 세상을 구하고자 하는 바 아버지가 그 아들의 뜻을 알고 내려다보니 삼위태백이 보이는데 가히 홍익인간 할 만하더라. 그래서 천부삼인을 주어서 거기에 가서 다스리도록 만들으니 환웅이 삼천무리를 이끌고 바로 태백산 정상에 도달해서 신단수 아래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니 그것이 신시라 하더라. 그래서 거기에서 360살을 주관하면서 인간사를 다뤄서 이화세계를 만들었다. 우리나라는 이와 같이 하늘을 숭배하는 천손민족의 혈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곰이 바로 인간이 되고자 하는데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말고 수련해서 인간의 모습을 취하라. 이런 얘기도 하나의 우리의 수련 문화를 볼 수 있고 천부경에도 아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3일 신고에도 하늘나라가 있는데 여기에는 성통공안자라야 영득해락하리라. 하늘나라와 같은 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바로 본성에 구하면은 내 속에 하느님이 내려와 계신다는 이와 같은 문구들이 지감조식 금총 있죠. 예. 우리는 이렇게 천선민족으로서 이렇게 하늘과 통하는 문화가 오랫동안 잊어갔지만 이렇게 홍익인간 제세이와의 이상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설계도를 홍익복지국가를 과연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이와 같은 홍익의 바탕 위에서 몇 가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현재 자본주의는 모순이 아주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이미 재산을, 생산을 같이 나눈 자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세계 속으로 향해서 돌진을 했지만, 인간 존중이 빠지고 스스로 노력한 대가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자본주의에 밀렸지만, 자본주의도 심각한 모순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에 심합니다. 최근에 자료에 보면 세계 상위 1% 부자가 세계 부의 46%를 점하고 있다. 미국의 상위 1%가 2009년도 이후에는 새로 생긴 부의 창출의 95%를 독점하고 있다. 중국의 상위 0.4%가 국부의 70%를, 중국도 편안하지 않습니다. 이제 한국은 중산층이 붕괴되고 저축을 할 수 없는 중산층이 안고 있는 빚이 바로 1100조를 넘어서서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경제적인 위기를 아주 눈앞에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갈등의 중심에 보면 탐욕이 바로 갈등과 대립을 심화하는 원인이라는 거죠. 탐욕은 바로 자신도 탐욕 속에 빠지면 괴롭지만 사회도 불안정하게 만들고 이것을 확장시킵니다. 성경 말씀에도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탐욕을 스스로 통제해서 바로 남을 서로 돕는 호익정신으로 서로 도우고 서로 잘 되도록 밑받침하고 봉사하고 기부하는 분위기를 좀 더, 이것이 이렇게 보완적으로 이어간다면 이 세상은 더 밝은 세상이 될 수 있다. 홍익복지국가의 그림은 제가 그리는 그림은 누구든지 그릴 수 있지만, 국민이 행복한 일자리 복지, 누구든지 일을 즐겨가면서 할 수 있는 일을 많은 사람이, 지금 실업 때문에 부에 편제한 사람이 더욱더 심화된다. 모두 같이 일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첫째이면서 일 속에는 봉사와 기부의 즐거움이 또한 있다 이거죠. 남에게 도움을 베풀 때 우리는 즐거움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장점과 복지주의의 절충안을 무엇으로 하느냐? 저는 두 가지 툴을 해봤습니다. 연금복지제도, 세율을 통한 조절. 평생 잘 먹고 잘 사는 수준을 사람마다 좀 다를 겁니다. 차등을 인식하지만 소득과 소유의 한도를 설정을 하자. 아까 아이디어가 나왔죠? 그 다음에 자본주의의 장점은 보상입니다. 일을 잘하고 많이 했는데 너 상관없어, 똑같이 나눠 이래버리니까 더 열심히 일하는 인센티브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인정을 상당 부분 하면서 나가보자. 그래서 연금복지를 강화를 하는데요. 제 생각은 이게 하나의 연금 들어봤자 그거 별 볼 일도 없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의 평생 저축이라고, 평생 쓸 저축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설정한 이 상한을 플렉서블하게
범위를 좀 넓게 정하면서 이 평생 소득을 세금을 감면해 주면서 수준 개인의 차등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저축이 되도록 실질적인 저축과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연금을 확장하면 좋겠다. 두 번째는 그래서 이와 같은 저축이 다 되거나 한도가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세율로서 고율 세율로서 적용해서 사회 기여를 넓히자. 이제 한도 초과하는 소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한도 초과라는 것은 집도 있어야 되고 자동차도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는 세금에서 안전방을 씌워주는데 그 이상이 될 때는 소유에다가 의제 배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당을 안 했지만 배당을 소득이 생긴 걸로 간주를 하고 세금을 책정을 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요. 바로 지금 이득을 제대로 못 내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이게 매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재산은 부동산 매물이 많이 나오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면서 바로 효율적인 이용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내려가면서 사회 전체적인 자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된다. 저는 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실 국민연금 제도를 확장해서 전체 사회적으로 정말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수준의 안정적인 이 복지연금이 바로 복지의 기본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과도하게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의제 배당이라는 제목으로 세율로서 걷어들이면 새로운 재원이 탄생하면서 사회에 복지를 누릴 수 있고, 저는 거기에 가장 근간은 역시 그래도 우리가 모든 사람이 일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이 사회의 편익을 서로 넓혀가면서 공유해 나가는 그 사회 시스템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홍익이라는 것이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회적인 제도의 개선이 이 사회의 모순을 많이 극복하면서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모순이 만들 수도 있지만 제 나름대로 좀 풍리한 방법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했습니다. 네, 이상 강의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문하십시오. 홍익인간 사상이라 할까 문화라 할까 한마디로 정리해서 어떤 것이 이제 홍익인간 사상인지 한마디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홍익인간을 이렇게 봅니다. 홍익인간 했는데 뭐 학자들이나 주장이 또 많이 다르지만 큰 홍자도 있고 넓은 홍자도 있습니다. 말뜻이. 그 다음에 이건 유익하다, 더한다 이런 뜻이 있지만 홍익이란 뜻은 저는 생각에 널리 도움을 주는 것이야. 인간은 뭐냐, 사람 사이에 널리 도움을 주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믿고, 그래서 인간 사회에 서로 널리 도움이 되어서 뭐랄까 공동사회가 같이 행복을 누리는 사회로 만드는 하나의 정신으로 해석을 하면서 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물론 달리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아는 홍익인간 사상은 그건 뭐 나중에 얘기하시죠. 죄송합니다. 아니야 간략하게 좀 내가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바로 홍익인간 사상입니다. 그러면 이 사회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친구지간도 못 믿고 아, 잠깐만요. 아무도 못 믿고 잠깐만요. 부부간에도 못 믿고 부자지간에도 못 믿은 세상이 우리가 그 다음에,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느냐? 아니, 그 너희들이 이렇게 만들었냐? 다음에요. 저, 다음에 강사로 나오셔가지고 강의하시고요. 제가 강의하는데 질문만 하십시오. 아, 이게 저한테는 질문이 별로 없어요. 그럼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풍이 인간 속에는 그게 다 속한 건데 네. 인간들